네, 종부세 개편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최종안이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확정이 됩니다. 저희도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22일에 공개됐던 개편 초안이 평가가 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좀 높았고요. 여기에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음 주에 나올 최종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냐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2일에 나왔었던 이 보유세 개편 초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80%인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90%, 100%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는데요. 대상자는 34만 명, 세부담은 18%에서 24% 정도, 그다음에 추가 세수는 2,000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보유세 비율을 올리는 겁니다. 현재는 0.75에서 2.0%로 돼 있는데 이거를 0.8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구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상자는 3만 명 가까이 되고요. 세부담은 1주택자는 5% 정도밖에 안 되고 다주택자도 6% 정도밖에 안 돼서 비판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세수는 5천억에서 한 8,800억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나리오는 1안과 2안을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대상자가 일단 가장 많습니다. 35만 명 가까이 되고 세부담도 1주택자가 15%,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2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세수는 6,700억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정도 조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등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는 1안대로 공정시장가의 비율만 올리는 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하다는 3안을 적용을 하는 거죠. 공정시장가의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는 건데 대상자도 역시 아까랑 비슷하고 35만 명 가까이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 세부담이 한 20%가 좀 넘게 추가 세수도 아까 세 번째 안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개편 초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김현미 장관이 공시지가 이거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개편 최종안에 어떻게 담겨질 것인지 그리고 왜 김현미 장관은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남대 유호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얘기부터 바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 초안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공시지가가 뭔지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의미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뭡니까? 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1989년도에 도입된 제도고요. 당시에 그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던 시스템을 공시지가라고 하는 제도를 일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준이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세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서 공시지가 제도를 이제 통일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장관이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면 역으로 얘기하면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9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개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동안 땅값, 집값 많이 올랐는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옛날 방식으로 지금까지 30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대비 실제 공시지가가 반영하고 있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표가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30년 전에 낡은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과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가지를 결부해서 아마 공시지가를 개편하겠다, 정상화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지 못하는지
물론 이제 아주 깊게 들어가면 수치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그 뭐 되면 집이나 뭐 그러니까 토지나 주택이나 뭐 건물이나 상가나 등등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거는 집하고 뭐 땅일 테니까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시지가가 대략 시세에 어느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평균적으로 대략 70%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가일수록 이 시가 반영 수준이 낮다라는 이런 문제도 또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뭐 한 5, 6억짜리 집과 그다음에 좀 종부세 1주택자에 한해서 1주택자일 경우 이제 종부세 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짜리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봤을 때 결국 이제 가격 차이도 가격 차이지만은 이 공시지가 반영 비율도 다르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토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실련 자료에서 본 대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토지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시가 반영 비율이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대략 한 50%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만약에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공시지가는 그 땅값의 한 절반, 그러니까 5억 원 예.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그만큼 이제 세금을 이제 뭐 땅을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때는 세금을 그만큼 이제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세금을 못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시지가 제도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지 이미 3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어찌 보면 자산가들에 대한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내니까 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예, 예컨대 뭐 은행에다가 예금을 1,000만 원 넣어뒀는데 그 예금 1,000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하고 그 이자 수익을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은 1,000만 원에 계산하는데 그에 관련된 세금은 700만 원만 인정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뭐 소위 말하는 그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대부분 7, 80% 정도가 부동산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거래가 다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나 부동산에 관련된 가격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런 것이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더 국민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좀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지난 89년도에 토지공개념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됐던 이 공시지가라는 이 개념, 이게 그 세금의 이제 과세 표준의 이제 기준이 되는 이 과세 표준이 되는 이 공시지가가 지난 거의 뭐 몇 년입니까? 한 30년까지 되는 동안 변하지 않았고 네. 이런 구조가 이런 부작용까지 만들어야 됐을까? 그 이유를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전국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 이런 것들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다 평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너지고 또 새로 짓고 하니까요. 예, 그런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 공시지가가 시가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예. 결정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가 수준으로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10억짜리 뭐 집이 5억밖에 지금 공시지가가 반영이 안 된다. 시세 반영이. 그럼 이제 그 10억으로 이제 제대로 100% 반영했다고 치면 예. 그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주 또는 토지주들은 거기서 발생하는 조세 부담, 이 조세 부담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고요. 그러겠죠. 세금은 그만큼 더 내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이 조세 부담이라고 하는 이 비용을 분명히 토지 또는 건물의 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들한테 전가한다 이 예, 말씀이죠. 그렇게 전가가 되면 그 이용하는 자들의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 반영이
그 일단 100%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첫 그리고 번째는 기술적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세 제한도 분명히 뭐 물론 뭐 가진 분들의 조세 제한이긴 하겠지만 네. 조세 제한도 분명히 부담이 될 거고 사실 그게 지난 참여정부 때 이 그 보유세 문제를 좀 강하게 좀 추진을 하다가 뭐 MB 정부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둔화가 됐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뭐 땅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 또 거래를 또 하시는 분들이야 또 뭐 이해가 잘 되시겠으면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공시지가도 심지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아마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무슨 뭐 표준지 뭐 공시지가도 있고 등등등 상당히 뭐 개별지 공시지가 뭐 등등해서 참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번 보유세 개편 초안과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뭐 100%로 올리겠다 이 얘기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요. 네.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건 또 무엇인지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됐습니다. 2008년도 당시 그 이명박 정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세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소위 그 낙수 효과를 좀 강화하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를 이제 좀 추진했었고요. 그런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공시지가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표를 결정할 때에는 그 공시지가 대비 당시에는 60% 또는 70%였는데 지금 80%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나마 오른 거군요. 예, 그나마 좀 올라서 지금 80%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금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금을 1,000만 원 넣어놨는데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공시지가는 개념을 도입하면 700만 원. 예. 그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다시 80%만 적용해주면 560만 원. 이자는 더 1,000만 원씩 주네요. 발생했는데 네.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560만 원만 인정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이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을 MB 정부 들어서 대폭 낮춰줬다 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집값도 그렇고 뭐 땅값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연동해서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60%였던 게 80%로 올랐던 거니까 더 이미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앵커님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과거 10년 동안 소위 보수 정권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MB 정권에서 처음 도입했던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더 뭐 깊게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그 개편 초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안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에서 100%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현재 80%로 올리겠다 이제 이 얘기였는데 추가 세수 효과도 2천억도 채 안 되고 세 부담도 사실은 크게 늘어나질 않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날도 일환으로 올라왔던 거라면 그만큼 재정개혁 특위에서는 가장 유력한 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아마 일환을 올렸을 거라는 해석을 좀 하고 있어서요. 이게 왜 유력한 안이 이렇게 논의가 됐던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치적인 고려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 특히 세금 정책, 조세 정책을 잘못 또는 너무 강경하게 밀고 가다가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권을 빼앗기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시행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테면 이제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지금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국회를 안 거쳐도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물론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고 어찌 보면 그 조세 이론상 좀 잘못 만들어진 제도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단번에 높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재산세 세율 또는 종부세 세율까지 한 번에 인상하게 되면 아마
조세 저항도 조세 저항이지만 우리나라 그 관련 여러 가지 비용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예.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쉽게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고려해서 좀 편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을 해봤을 때 부동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일환으로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세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 이번에 나왔던 그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물론 이제 개편 초안이라는 건 초안 정도의 뭐 의미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최종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종안에 담아질 수 있는 게 포함이 됐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제가 그 재정개혁 특위에 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개혁 특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충분히 다 고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실행 가능하고 그 효과를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냐, 네. 시장의 충격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실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는 이제 김현미 장관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왜냐하면 개편 초안에는 공시지가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안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기존 개편 초안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이 반영이 돼서 조금 더 강화된, 조금 더 강한 어떤 그런 안이 혹시 포함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일부의 어떤 뭐 기대, 뭐 전망도 있어서 말이죠. 사실 초기에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미 그 공시지가의 기본적인 문제점, 한계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단번에 그 공시지가를 시가 반영률을 매우 높여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마도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는가. 학자들 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예. 아마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정세제 그 개혁위원회에서 재정개혁특위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가장 편리한 방법을 먼저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선택한 이후의 시장의 상황,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시지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도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번에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어차피 이 공시지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은 당장 뭐 이번 달에 또는 다음 달에 뭐 공시지가를 뭐 지금의 60%를 뭐 80%를 끌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실세 반영을 더 높이긴 하되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한 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매매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매매사례 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 그 공시지가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평가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공시지가 관련돼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정도 공시지가가 시세 반영률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세무학자로서 보시기에 조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게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감안했을 때 적절하게 그래도 시세를 현실을 반영한 이 공시지가율은 대략 시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시가라고 하는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학적으로는 이제 일물 일가의 원칙이라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하나의 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건물이나 토지에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공시지가라고 하는 이렇게 좀 뭉뚱그려놓은 걸로 지금 해놓은 건데 그렇다고 그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라든지 기준지라든지 이런 걸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시지가를 이제 평가를 한 것인데 이거를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금액으로 딱 맞추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가 반영률을 높일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적합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올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예.
아마 이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고려했을 때 최소 어떤 물건이든지 10% 20% 정도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은 8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현실 시세 반영률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값 같은 경우 사실 그 시세 반영률,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세 반영률에 거의 육박을 한 겁니다. 지금 70%니까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좀 차이가 안 나는 건데. 근데 토지는 말씀하신 대로 50%라고 그러면은 현저하게 지금 시세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경실련 얘기도 해서 저도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9개 광역시도의 공시지가 상위 100곳의 평균 시세 반영률이 37%밖에 안 된다. 이런 교사 결과도 있던데 왜 이렇게 토지는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비해서 시세 반영률이 낮은 겁니까?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토지를 전부 평가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준지라는 것을 두고 있고요. 그 표준지라고 하는 토지에 기초해서 다른 지역의 그 땅값을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에버랜드의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표준지를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대의 땅값이 모두 동일하게 결정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표준지를 기술적으로 좀 실수해서 잘못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로는 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아마도 어쩌면 뭐 그런 좀 도덕적 해이 문제도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그래서 국토부 관련 직원이 지금 뭐 저 수사 의뢰가 된 상태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감정평가 비용을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갑을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네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기관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에버랜드의 사례처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세무 회사들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공인회계 법인들이 그 비용을 해당 예. 기업한테서 받기 때문에 참 가불관계 받겠다고 예. 얘기하는 건 사실 똑같은 구조가 예, 좀 되는 맞습니다. 건데 예. 토지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그럼 지금의 50% 정도 되는 거를 80%까지 단계적으로도 어쨌든 뭐 한 번에 올릴 수는 어차피 없으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표준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표준지가 가장 합리적인 그 지역의 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토지나 건물, 주택 이런 것들은 토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나 주택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사회 간접시설 그런 사회 간접시설들이 얼마나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줬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지역에 있는 건물과 주택의 가치를 높아질 수 있도록 했는가. 예. 다시 말하면 토지나 건물, 주택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투하되어 있는 사회 간접 시설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세 이론적으로 봤을 때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는 보유세라는 것보다 사실은 그 토지나 건물, 주택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 간접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편익, 그 편익에 의한 가치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유세라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토지, 건물, 주택의 편익과세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뭐 좀 김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뭐 주택만 아니라 토지도 결국은 시세 반영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 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뭐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좀 새로운 개념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얼마 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했을 때 거기 예.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은 토지를 소유의 대상, 내 개인의 재산으로 그 가치로 보고 있지만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그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 그 재정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편익, 그 편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부라든가 사회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가치를 높여준 그거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혼자 다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수익을 봤으니 그 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현재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한 대가인 세금은 오히려 주택에 비해서도 훨씬 더 현저하게 적게 좀 내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보유세 뭐 어쨌든 최종안이 나와야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성격이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이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더 이상 이제 추정하는 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세무 이제 전문가로서 조세학자로서 이제 유 교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다 한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 정책이 바뀌고 특히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은 이제 매년 바뀌어왔는데요. 매번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한 조세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셨던 것처럼 차제에 이 헌법 제정 개편안을 고려할 때 조세 정의에 관한 내용도 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조세 정의라는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예. 그런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세제 개편안을 만든다면 이렇게 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조세 저항이 일거나 이런 문제 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형성되어 있는 편익, 그 편익을 이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이 사회적 이익을 누가 더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가, 그 수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조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부동산 정책하고 조세 정책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장래 희망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나는 건물주가 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하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지대 추구를 하는 방향으로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안전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한 조세 제도를 개편하고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그 금융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융산업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직접 창업을 하든 벤처기업을 만들든 예. 이런 곳에 직접 투자를 해서 건물을 유지하고 임대해서 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정책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조세 정책도 벤처 창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증권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세 부담을 좀 경감해줘서 지금 부동산에 몰려 있는 그 투자와 자금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 구조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 조세 구조와 관련해서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 보유세 문제 결국 이 그 자산가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있는 이 문제도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만 가지고 그 세금만 가지고 부동산 관련 세금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할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